안녕하십니까? 저는 셰퍼드 말런의 김남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IP 법을 전문하고 있고 특히 특허 소송하고 그 특허 또 출원, 특허 라이센싱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또 그 트레이드마크하고 카피라이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미국 그 이커머스 플랫폼의 그 IP 정책과 그 다음에 그 IP 분쟁 그 레졸루션, 그러니까 분쟁을 어떻게 리졸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커머스라 그러면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몇 개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마존, 그 다음에 이베이, 그 다음에 엣시, 그 세 플랫폼의 그 정책, IP 정책과 디스피트 레졸루션 프로시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또 IP라 그러면 또 그 제일 중요한 이제 트레이드마크, 그 다음에 그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패턴트, 그 세 개의 IP에 관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쉐어 스크린을 제 스크린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섹션은 IP 그 rights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커머스에서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IP 이슈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IP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IP는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트레이드 마크는 이제 그 word하고 symbol and design 그거를 이제 회사가 그거를 써서 자기가 파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죠. 그 트레이드 마크는 컨슈머 프로텍션 러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대상이 컨슈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보호하는지 컨슈머가 confuse 되는 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진짜 이 브랜드가 말하는 이 상품이 이 브랜드에서 나온 그 상품인지 아니면 이게 혹시 counterfeit인지 아니면 그런 거를 보호하는 컨슈머 프로텍션 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ource of a trade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런 이 셔츠에 나이키의 그 브랜드가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거기에 이제 워드가 있고 나이키라는 워드가 찍혀 있고 거기에 또 디자인도 찍혀 있죠. 그 유명한 나이키 심볼도.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펜손이라는 회사의 타올들인데 그 타올은 이제 여기서 핀손이라는 자기네들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가 여기 이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크 이제 어떤 때 트레이드 마크를 써도 괜찮은지 물론 이제 어텐틱 프로덕트에 이제 진짜 나이키 프로덕트에서 만든 셔츠든지 아니면 나이키한테 라이센스를 받은 프로덕트에 나이키 브랜드를 트레이드 마크를 쓰는 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또 허용이 되냐면 compatibilit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만드는 킨들이라는 프로덕트에 이 차저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저가 킨들한테 하고 같이 compatible 하다. 이런 compatibility를 말할 때는 그거는 거기에 있는 어떤 트레이드마크 인프린지먼트나 그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IP에서는 이제 카피라이트인데요. 카피라이트는
뭐를 보호하는지, 뭘 보호하냐?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그러니까 author 그 작품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가 생길 수 있느냐면 비디오나 영화나 무비나 그 노래나 아니면 책에 그런 그 authorized 되지 않은 세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copyright infringement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copyright infringement인데,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e-commerce 플랫폼에서 또 어떤 또 copyright infringement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이제 그 브랜드가 자기의 이제 그 프로덕트 페이지에 그 올려놓은 프로덕트 사진이나 아니면 비디오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 그 브랜드의 자기 프로덕트에 이제 그 이용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copyright infringement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괜찮은 그 허용되는 copyright use냐 하면 for sale doctrine이라는 그 법적 그 이제 doctrine은 뭐냐면 만약 이런 물건들을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무비나 그런 거를 정식으로 이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팔 때는 팔고 그거를 광고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팔 때 그거는 그 인프린지먼트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내가 그 물건을 샀으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는 카피라이트 오너가 내가 그걸 파는 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다는 미국 그 법의 first doctrine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IP는 특허 패턴트죠. 패턴트는 제일 먼저 프로텍트하는 게 invention입니다. 발명을 프로텍트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패턴트가 있고 유틸리티 패턴트가 있고 물론 이제 플랜트 패턴이라는 세 번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디자인하고 유틸리티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우선 특허는 굉장히 그게 과연 침해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들이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여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히 유틸리티 패턴트 에서는 어떤 코트에서 그 오더를 인프린지먼트가 됐다. 그런 오더를 받아오기 전에는 이거를 진짜 테이크다운 하려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지금까지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Neutral Patent Evaluation Program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또 언제 또 괜찮느냐? 특허에서 허용되느냐? 자기가 산 물건이 특허에 커버가 된 물건이라도 내가 그걸 사서 그걸 온라인에서 팔든지 누구한테 팔 때는 그거 내가 정식으로 산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 오너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아무 라이트가 없다는 게 Patent Exhaustion Doctr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example로 보여준 데서는 여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 하네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허가 이제 유틸리티 특허가 이게 보호됐다는 그런 게 이제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 걸 example로 했는데 어떤 프로덕트는 그냥 유틸리티 패턴트에 보호될 수도 있고 또 디자인 패턴트에 또 같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IP, 어떤 딱 IP의 한 분류는 아니지만 또 가끔 일어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 중에 parallel import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듯이 어떤 회사가 있고 그 country A한테도 authorize sale을 하고 그 회사가 그 다음에 country B한테도 이제 sale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country A한테 판 물건을 가지고 country B한테 와서 그거를 그걸 import해서 이제 파는 경우 그런 거를 이제 parallel import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그런 그 사람은 왜 그런 거를 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컴퍼니가 예를 들어서 country A한테 훨씬 더 그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을 경우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country B한테 와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IP 그 온라인 e-commerce 플랫폼들은 어떤 policy를 갖고 있는지도 이따가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은 이제 e-commerce 플랫폼의 IP policies and programs. 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애마존에서는 general trend를 말씀해 드리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infringement 리포트를 써서 이제 그 아마존에 제출하면 generally 그쪽에서 그 리스팅을 우선 검토는 하죠. 그렇지만 generally 그거를 그 리스팅을 remove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 DCMA라는 미국 법인데 이거의 DCMA의 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카피라이트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허인 경우에는 그 디자인 패턴인 경우에는 그 테이크다운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유틸리티 패턴트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아마존에서 그 패턴 오너가 그 코트 오더를 받아오기 전에는 진짜 침해가 됐다는 코트 오더를 받아오기까지는 그거를 테이크다운을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인프린지먼트가 만일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아마존에서 하는 거는 컨텐츠를 리스팅을 리무브하고 그 다음에 계속 리피트 어펜더인 경우에는 인프린지먼트의 어카운트까지 서스펜드하는 게 그게 페널티입니다. 그러면 트레이드마크 인프린지먼트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리포트하는지 우선 아마존의 인프린지먼트 여기 이 슬라이드 밑에 amazon.com report infringement 웹사이트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레지스터하고 거기에 대해서 infringement 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fill out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아마존 infringing한 웹사이트에 디테일 페이지에 프로덕트 페이지에 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ASIN이라 그러죠. 그거나 아니면 URL을 프로덕트에 대한 URL을 해서 그거를 꼭 include 폼에다 include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일 include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아마존에서 remove, takedown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리포팅 파티가 그거를 실제로 한번 테스트 바이를 해서 과연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infringing 프로덕트를 살 수 있는지를 그거를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또 거기다가 같이 attach하는 거를 recommend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registered trademark 자체가 registered 돼 있을 경우에만 infringement 아마존에서
infringement 리포트를 언어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트레이드마크인 경우에는 이제 common law trademark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egistered and trademark가 있는데 그 common law trademark는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내가 상품을 오랫동안 써왔으면 그냥 common law로 거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포트는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드마크를 USPTO에다 레지스터하면 registration number를 받죠. 그 레지스터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애마존에서 그 infringement 리포트를 언어를 하고 이제 take down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거를 언어를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마크를 레지스터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removable as country specific 그 뭐냐 하면 그 미국 그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그거를 infringement 있다고 그거를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거를 테이크다운을 하려면 미국 그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지 되지. 그게 뭐 유럽의 트레이드마크, 유럽 컨트리든지 뭐 다른 나라 트레이드마크가 있다고 그거를 해주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또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 아마존에 있는 웹사이트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미국 그 트레이드마크가 레지스터가 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리마다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는 그 트레이드마크에 관한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 제가 이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한동민 매니저님께서 벌써 이거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이거는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레이드마크 레지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 자체가 그 프로덕트나 패키징이 우리가 그 애플리컨이 하는 그 프로덕트나 패키징에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나타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vidence of use 우리가 그 프로덕트 트레이드마크 오너의 프로덕트에가 이거 트레이드마크를 쓴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서 이 브랜드가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 어떤 컨트리에 있는지 그거를 여기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엘리지빌리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한동민 매니저님께서 또 프로젝트 제로도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 제로는 이제 더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그 두 개 중요한 그 베네핏이 automated protection 이제 머신 러닝 툴을 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게 과연 infringing product, counterfeit product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self-service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브랜드 오너가 그 자기가 직접 counterfeit 리스팅이 있으면 그거를 take down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물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enroll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최근 한 6개월 정도에 그 infringement 리포트를 이제 그 리포트한 그런 그 서밋한 그런 그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acceptance rate가 굉장히 그 리포트에서 acceptance rate가 하이한 90% or greater acceptance rate가 있는 그런 브랜드 오너한테만 이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마존의 카피라이트 폴리시를 보면 이 DMCA 아까 말씀드린 DMCA Takedown and Counter Notice Procedure를 팔로우해야 되는데 이건 미국 법에 의해서 이 다이어그램이 그 절차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라이트 홀더, 카피라이트 홀더가 그 아마존한테 DMCA 노티스라는 걸 보내죠. 거기서 내가 이런 카피라이트 오너인데 이런 그 사이트에서
우리 카피라이트를 인프린징하는 프로덕트를 팔고 있다. 뭐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뭐 비디오나 뭐 픽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 애마존에서는 그 컨텐츠를 테이크다운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를 줍니다. 그 컨텐츠를 이제 팔고 있던 사람한테 노티스를 주고요. 우리가 인프린지먼트 노티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유저는 여기서 이제 유저라고 제가 적었는데 유저는 그때 두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accept takedown을 그냥 accept를 하든지 아니면 counter notice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 나는 우리 프로덕트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인프린지 안 한다. 아니면 내가 쓴 뭐 이미지나 아니면 비디오 같은 게 그런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 없다는 그런 거를 증거를 해서 카운터 노티스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피라이트 오너는 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거를 이그노어 해버리든지 아니면 러수트를 14일 내에 러수트를 디스트릭트 코트에 가서 이걸 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프린지먼트 수트를. 만일 14일 내에 인프린지먼트 수트가 안 하면 그 컨텐츠 폴더의 그 웹사이트가 다시 리인스테이트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마크 하고 좀 다른 게 트레이드마크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둘이 negotiate 해서 그 다음에 그게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다시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리스토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automatically 그 프로시저가 딱 있어서 이 카피라이트 오너가 14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게 automatically reinstate가 되는, restore가 되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러니까 alleged infringer, 그러니까 infringe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유리한 그런 절차죠. 이거는 이 페이지는 시간 관계로 스킵하고, 그다음에 애마존의 이제 패턴 policy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패턴트인 경우에는 리포트에 그냥 베이스에서 generally 리스팅을 remove 합니다. 디자인 패턴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셀러한테 remove 됐다고 노티스를 하고, 그다음에 둘이서 셀러하고 그다음에 패턴 오너하고 디스퓨트를 resolve 하라고 recommend 하고요. 그다음에 만일 셀러가 진짜 이제 evidence를 strong evidence of non-infringement나 그런 거를 이제 보내면 이걸 다시 restore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트가 상당히 또 좀 리스키한 셀러한테는 리스키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패턴트는 유틸리티 패턴트에 비해서 받기가 더 쉽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디자인 패턴트가 들어오면 애마존이 그거를 테이크다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트가 참 좀 위험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IP입니다. 또 거꾸로 또 IP 여기서 디자인 패턴트를 받아 놓으면 그게 이런 비슷한 물건을 팔라는 사람한테 우리 공격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트. 유틸리티 패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코트 오더가 있었든지 아니면 ITC에서 패턴 인프린지먼트가 됐던 그런 오더가 있을 때만 아마존이 테이크다운을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근데 요즘에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or Program이라고
아마존이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파일럿 스테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작은 이제 그 아마존을 통해서 그 작은 특허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패턴 오너가 이제 누가 이런 사람이 아마존에서 내 특허를 침해하는 그런 물건을 팔고 있다고 이제 아마존에 리포트를 하면 아마존은 그쪽에서 이제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인프린지먼트 리포트가 있다. 내가 네 지금 그 프로덕트 리스팅을 테이크다운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여기 agree하면 이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거 과연 인프린지먼트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패턴 오너의 특허가 진짜 그 valid한지 그걸 한번 따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쪽에 셀러 쪽에서도 그럼 좋다. 한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과연 인프린지먼트 있었는지 아니면 validity가 있는지를 그 작은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아마존에서 그 neutral 이제 third party evaluator를 선정을 하죠. 그게 이제 대개 이제 특허 변호사인데 특허 변호사가 특허의 특허항의 클레임의 이제 그가 대개 이제 특허항이 클레임이 한 20개 뭐 어떤 많은 경우에는 3,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를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인프린지먼트 있었는지 과연 그 특허가 또 그 특허항이 valid한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주 그 decision이 56 days에 나오죠. 그리고 그 비용은 각자가 우선 4,000불씩 내고 그 4,000불 이기는 파티는 그 4,000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56 days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판단이 나는 거죠. 특허 소송을 예를 들어서 하려면 저는 이제 특허 소송 전문인데 특허 소송은 대개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적어도 미니멈 한 100만 불, 많은 경우 더 복잡한 경우에는 수백만 불씩 들리는데 여기는 이거를 56 days에 4,000불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 저 말씀드린 Parallel Import Policy는 어떠냐? Parallel Import Policy에 사실 되게 많은 거의 다 국가들이 Parallel Import를 다 permit을 해요. 다 it's legal. 근데 exception of European Economic Area EEA 되게 EU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브라질 and 터키는 이런 그 parallel import를 prohibiting 하는 그런 law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example을 2개 illustration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컴퍼니가 차이나에도 팔고 이탈리아에도 판다. 그러면 이제 차이나에서 판 물건을 이제 가지고 이탈리아로 임포트를 하다. 이거는 일리갈이죠. 왜냐하면 이태리가 이제 EEA European Economic Area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이거를 parallel import를 아울러 일리갈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UK에도 팔고 이제 이탈리아도 파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UK에서 물건을 사서 이태리로 가져가도 이거는 일리갈이 아닌 게 왜냐하면 다 같은 EEA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UK로 간 게 authorized sale이었으면 그걸 가지고 EEA 안에 있는 그 나라로 가는 거는 parallel import가 일리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parallel import에 대해서 explicit policy가 있는 거는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이런 policy가 specify 되어 있는 플랫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베이로 넘어가서 이베이는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많은 팔리시가 비슷합니다. 라이츠 오너가 인프린지먼트를 아이덴티파이 해갖고 노티스를 보내는 거를 이제 기대하고, 그다음에 파티, 그러니까 라이츠 오너하고 그다음에 셀러하고의 디스퓨트를 자기네들끼리 리solve 하는 거를, 그런 거를 권장하고 거기에 베이스돼서 팔리시가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리포팅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Notice of Claim Infringement 폼이 있습니다. NOCI라는 폼이 있고, 그거 제가 밑에 링크 이 슬라이드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리포팅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존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마크인 경우에는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고, US 레지스트레이션, common law 트레이드마크는 안 되고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베이는 레지스트된 트레이드마크 오너가 리포트할 경우에는 generally 리스팅을 리무브합니다. 이거는 아마존하고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또 아마존하고 같이 DCMA, 아까 말씀드린 DCMA 테이크다운 프로시저를 팔로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경우에는 패턴 넘버하고 코드 오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드 오더가 없이는 remove, 테이크다운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베이에서는 Verified Rights Owner Program, VERO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브랜드 레지스트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존에. 그래서 프로파일하고 Rights Owner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거기다 이제 다큐멘트를 해서 그걸 퍼블리시하는 거죠. 여기 이베이의 Vero example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3M에서 Vero example 만든 Vero example. 자, X인 경우에는 policy가 그렇게 많이 스페시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폼이 있고요. 여기 제가 샘플을 하나 이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에 이제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이 같은 폼에 그냥 모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마크, 카피라이트, 패턴 인프린지먼트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고, 리포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엑시에서는 만일 이런 리포트를 받으면 거기 과연 이게 인프린지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안 하고 무조건 이거를 테이크다운을 하는 거를 정책으로 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들한테, 그러니까 라이츠 오너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팔리시죠. 자, 이제 이 섹션에서는 이제 좀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우선 내야 되고, 인프린지먼트 리포트를 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오너가, 그 다음에 전에 소개해드린 브랜드 레지스트리나 프로젝트 제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인 경우에는 아마존은 remove listing하고 아니면 suspend account를 하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accuse infringer,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있던 이제 내가 이제 침해를 했다고 침해자는 이제 트레이드마크인 경우에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셀러하고 같이 negotiate 해서 이거 셀러하고 agree를 해야지 이게 풀리는
remove 되는 그 takedown이 remove 되는 게 보통이고, copyright 같은 경우에는 그 DCMA 아까 말씀드린 DCMA 프로시저를 follow 해야 되고, 만일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 브랜드 오너가 14일 날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그거는 돌아가는 그 컨텐츠가 다시 이제 restore 되는 게 그게 그 DCMA 프로시저고요. 그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패턴 경우에는 테이크다운이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유틸리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 코드 오더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죠. 그 패턴 오너한테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와갖고 이게 코드 오더를 받으려면 이제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Utility Path Neutral Evaluator 프로그램을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빨리 그게 이제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그런 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ay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OCI 폼을 해서 infringement를 이제 리포트 하면 그 다음에 eBay가 그 contact information을 서로한테 contact information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right owner하고 그 다음에 seller하고 서로 둘이 같이 그 resolution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되게 involve가 안 되고요. 그렇지만 if an alleged infringement does not receive reporting party's contact information or does not receive a response from the reporting party within 5 days. 만일 아무 그 reporting party가 거기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더 이상 팔로우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alleged infringement가 eBay한테 가서 그거를 다시 restore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eBay는 그 리포트를 제대로 작성해서 나오면 대개 다 리스팅을 테이크 다운 하는 게 그게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etsy 같은 경우에는 properly submitted etsy 같은 경우에도 properly submitted 리포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거기 테이크다운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alleged infringement한테 notification을 주고 그렇지만 이제 셀러는 소송을 시작을 해서 이게 과연 이 rights owner의 우리가 infringement가 없다 아니면 rights 이거 예를 들어서 패턴트나 뭐 copyright가 이게 우리 거를 커버를 안 한다 이런 거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게 remove takedown이 다시 돌아올 chance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rights owner의 friendly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마존하고 이베이하고 달리 common law rights까지 그러니까 registration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requirement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common law rights만 가지고 그게 성공했다는 그런 또 example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꼭 registration을 트레이드마크 registration을 요구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pyright는 DMCA procedure를 follow 하고요. 그 다음에 patent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는 코드 오더를 꼭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과연 코드 오더 없이 엑스가 과연 remove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example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